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 그 이름, 로마. 전성기 로마 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에서부터 스페인의 깎아지른 절벽까지, 브리튼 섬에서부터 오늘날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둑에 이르기까지 그 광대하고 조직적이며 압도적인 군사력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로마는 대륙을 다스리는 거대한 행정기계를 만들어냈고 수세기 동안 그 기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로마는 폐허와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대체 무엇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을까요? 막아낼 수 없었던 강력한 외적의 침입이었을까요? 제국을 안에서부터 갈라놓은 끔찍한 내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어떤 시스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버린 제국의 운명이었을까요?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지식이 널리 퍼지는 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이어진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붕괴의 연쇄 반응 속에서 서서히 쓰러져 갔습니다. 그 붕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가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는 처음부터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왕정을 무너뜨린 후 탄생한 공화국, 마치 우리의 삼국시대처럼 여러 도시 국가가 연합한 소박한 시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안정을 갈망했고 그 부름에 한 남자가 답했습니다.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 중반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부신 군사적 승리는 대중에게는 영웅의 탄생이었지만 원로원에게는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의 정적들은 그를 막을 방법을 단 하나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암살이었습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의 죽음은 로마를 혼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로마의 운명을 손에 쥐려는 야심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끔찍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였고 모든 정적을 꺾고 이집트까지 정복하며 헬레니즘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자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공화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우구스투스와 그 후계자들 아래 로마는 왕조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때로는 현명하게, 때로는 재앙적으로. 정복에 대한 갈증은 끝이 없었고 로마 군단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탈리아가 제국의 심장이었지만 제국은 수많은 속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치되었습니다. 황제는 이 모든 것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었고 속주들이 세금을 잘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는 한 대체로 자치권을 누렸습니다. 한동안 이 시스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 200년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로 알려진 비교적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빛 표면 아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1세기 종교적 긴장감이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국교는 유피테르, 마르스, 베누스 같은 전통적인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물려받은 인간처럼 결함 많고 감정적인 신들이었죠.
그러나 비밀리에 새로운 신앙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당국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유대인 랍비의 가르침에서 태어난 기독교였습니다. 제국의 눈에 이 낯선 유일신 신앙은 위험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오랜 신들과 황제의 신성, 나아가 로마의 정체성 전체를 부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박해가 실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은 폭력으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조용히 끈기 있게 인내하며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편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종교가 아닌 정치였습니다. 서기 177년 로마의 안정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된 콤모두스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통치는 충동과 과시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치에 빠졌고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라고 요구했으며 스스로 로마의 피 튀기는 원형 경기장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은 그의 무대였고 그는 검투사로 싸웠습니다. 물론 상대가 항상 지도록 조작된 쇼였습니다. 콤모두스의 허영심은 정치를 연극으로 권력을 혼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나르시시즘은 훗날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통해 불멸의 악명이 되었습니다. 15년간의 소란스러운 통치 끝에 콤모두스는 자신의 목욕탕에서 레슬링 선수에게 목이 졸려 암살당했습니다. 원로원은 그를 공공의 적으로 선포했고 그의 동상은 철거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저주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깊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로마를 가장 어두운 역사 중 하나인 5 황제의 해로 몰아넣었습니다. 서기 193년 불과 몇 달 사이에 뇌물과 배신, 피로 얼룩진 황제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쓰러졌습니다. 한 명은 3개월 만에 암살당했고 다른 한 명은 돈으로 재위를 샀다가 몇 주 만에 처형당했습니다. 제국은 내전으로 찢어졌고 마침내 2명의 경쟁자, 동방의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와 서방의 클로디우스 알비누스가 패권을 놓고 싸웠습니다. 권력이 경매에 붙여지는 상품이 되면서 로마의 정치적 기반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반자치권을 누려온 속주들은 더 이상 로마가 필요한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혼란에 빠지자 멀리 떨어진 영토들은 독립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서쪽에서는 갈리아 제국이 떨어져 나가 오늘날의 프랑스와 브리튼을 차지했고 동쪽에서는 제노비아 여왕이 이끄는 팔미라 제국이 이집트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동부지중해를 장악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한 군인이 제국을 복원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였습니다. 서기 270년부터 275년까지 통치한 그는 순수한 의지력으로 제국을 재통일한 강인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팔미라와 갈리아의 분리 독립 세력을 격파하고 야만족의 침략을 물리쳤으며 거대한 새 성벽으로 로마를 요새화하고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의 통치는 짧았지만 그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 아래에서 제국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위태로운 안정을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20년 후 또 다른 군인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정복이 아닌 조직 개편을 통해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제국의 관료제를 개혁하고 제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었으며 먼 속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정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이 끝나자 그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위하여 자신의 궁전으로 은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타났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입니다.
그의 31년간의 통치는 제국의 가장 강력한 시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군대를 개혁하고 국경을 확장했으며 화폐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혁명적인 행동은 하늘에서 본 십자가 환영을 통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개종과 함께 로마 세계는 변모했습니다. 신전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주교들의 영향력은 커졌으며 기독교는 제국을 통합하는 종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337년 콘스탄티누스가 사망했을 때 로마는 그가 콘스탄티노플로 개명한 비잔티움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국이 새로운 황금기에 접어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아래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포용은 교회에 막대한 권력을 안겨주었습니다. 토지와 부, 영향력이 성직자들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정적들은 처형당하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군대에는 뇌물과 편애가 만연하며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국가였지만 그 도덕적 기반은 부식되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외부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사후, 그의 아들들은 분열된 제국을 물려받았고 그들의 경쟁은 로마를 다시 한번 내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약해진 틈을 타 지방 총독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 테오도시우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의지로 일시적인 통일을 회복했습니다. 서기 379년 그는 제국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국경 너머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전에는 결코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광대했다 한들 먼 땅에서 온 한 유목민족이 곧 제국을 무릎 꿇릴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훈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유랑민이 아니었습니다. 맹렬하고 빠르며 무자비했습니다. 아시아와 동유럽을 휩쓸며 그들은 불과 공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대륙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고 그들이 진격해오자 겁에 질린 고트족 부족들은 피난처를 찾아 필사적으로 로마 국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행정은 비대해지고 부패했으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절박한 난민들이 안전을 찾아 도착했을 때 제국은 이를 기회가 아닌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미 탐욕과 부실 관리로 악명 높았던 지방 관리들은 이 새로운 이들을 착취했습니다. 돈을 갈취하고 식량을 주지 않았으며 고트족을 경멸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단련된 전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실수는 곧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긴장은 폭발하여 공개적인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 영토로 넘어온 다른 불안한 부족들과 합세한 고트족은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난민 위기로 시작된 사태는 순식간에 게릴라전으로 번졌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우월한 군사훈련과 무기를 보유했지만 군단은 국경을 지키기보다 도처에 흩어져 도시와 도로를 지키느라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는 로마가 수세대 동안 보지 못했던 맹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에서 고트족은 광대한 영토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칸 반도는 불탔고 충성스럽던 로마 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규율을 자랑하던 제국은 이제 혼돈의 영토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안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제국의 재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과도한 지출과 부패로 국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테오도시우스는 세금을 인상했고, 이는 이미 전쟁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곧이어 반란이 뒤따랐습니다. 한편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하며 종교적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합이 아닌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이교도들과 심지어 경쟁 기독교 분파들까지 탄압받았습니다. 사회 불안이 확산되었고 야심만만한 마그누스 막시무스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갈리아를 장악하고 로마의 통일을 위협했습니다.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벌어졌고 로마의 부와 군대, 정신력은 더욱 고갈되었습니다. 서기 395년 테오도시우스가 사망했을 때 제국은 단순히 황제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닻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는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훗날 비잔틴 제국으로 알려지게 될 동로마를, 호노리우스는 로마를 포함한 서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모두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실권은 야심찬 장관들과 장군들의 손에 넘어갔고 동서 로마의 통합은 조용히 와해되었습니다. 그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을 더 버텼지만 다시는 로마처럼 세계를 호령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약화된 방어력과 줄어드는 인력으로 서로마 제국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적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중 누구도 훈족의 아틀라만큼 두려운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포 그 자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언정은 유럽을 휩쓸며 수많은 속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투력이었던 로마 군단은 더 이상 그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이후 80년간 서로마 제국은 피를 흘리며 말라갔습니다. 영토는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서기 476년 강력한 게르만 장군 오도아케르가 로마로 진군했습니다.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겨우 16살의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오도아케르는 그를 폐위시켰지만 놀랍게도 목숨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소년을 친척에게 보내 연금을 주며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오도아케르는 자신을 이탈리아의 통치자로 선포하며 거의 1000년간 이어진 제국의 통치를 끝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불과 폐허 속에서가 아닌 조용한 항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오도아케르를 인정하지 않고 황제의 상징물을 콘스탄티노플로 보내 동로마 황제를 유일한 로마의 권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세계가 알던 가장 위대한 힘,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제국의 정치 구조는 붕괴했지만 가장 오래 지속된 기관은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제국의 도덕적, 행정적 시스템에 뿌리를 둔 교회는 권력의 공백을 빠르게 채웠습니다. 수세기 안에 교회는 유럽의 정치, 영적, 문화적 삶을 지배하며 대부분의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로마는 신앙을 통해 살아남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국은 왜 진정으로 몰락했을까요? 역사가들은 수세기 동안 그 원인을 논쟁해왔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의 붕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때 세계의 자랑이었던 로마 군대는 규율 있고 충성스러웠으며 보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국고가 비면서 급여가 줄고 사기가 떨어졌으며 징병은 말라붙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로마는 외국의 용병들에게 의존했습니다. 명예가 아닌 돈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한때 로마의 적이었습니다. 충성심이 사라지자 로마의 군사적 우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제국의 광대한 크기는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영토를 가로지르는 통신은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로마에서 내린 결정은 먼 속주에 도달했을 때 이미 낡은 정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방어는 전략적이 아니라 반응적이 되었습니다. 제국은 그들을 연결하는 땅은 소홀히 한 채 주요 도시를 보호하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수도 내부에서는 리더십이 붕괴했습니다. 황제의 자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2세기와 3세기 사이에 20명이 넘는 자들이 재위를 주장했고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암살은 흔했고 황제를 보호해야 할 친위대는 종종 그의 처형자가 되었습니다. 탐욕, 편집증, 배신이 권력의 전당을 도구로 물들였습니다. 로마의 팽창을 이끌었던 군대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군단은 너무 얇게 퍼져 너무 많은 적과 너무 적은 보상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건설했던 바로 그 기계가 이제 제국을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고트족이 로마 국경 안으로 피난처를 찾았을 때 제국은 운명을 결정할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시민과 군인으로 통합하여 힘을 되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단호하게 그들을 격퇴하여 힘으로 권위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 대신 착취를, 지혜 대신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고트족은 학대받고 소외되었으며 결국 그들을 받아줄 뻔했던 주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전이 터지고 국경지역은 무너졌습니다. 갱신의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기회는 종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하루아침에 혹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부패, 탐욕, 과도한 팽창, 그리고 오만함이 야만인들이 그 거리에 발을 들여놓기 훨씬 전부터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제국은 바로 자신의 과잉에 의해 정복당하고 만 것입니다.